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자지 않고 FOMC 분석을 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예, 만장일치로 25bp 금리 인상 나왔습니다. 기정사실화 됐던 내용이라서 이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 상단은 5.25%, 미국에선 16년 만에 최고 금리가 매겨진 거고요. 우리나라와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1.75%포인트, 이것도 역대 최대입니다. 한국은행의 그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명서 변화 내용만 추려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주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정책 방향 정도, 지난 3월 FOMC 때 추가 긴축 예상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요번에 요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치가 적절히 잘 반영된 걸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이제 금리 강하게 안 올려도 될 텐데 동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호, 이것도 거의 이제 변동이 없고 한 3가지 문구 정도가 삭제가 됐는데 그걸 정리해서 보시면 추가 인상 시사하는 용어들이 이번에 거의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서 충분히 제약적인 기조에 도달을 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면 인상 더 이상 없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발표되고 나서요, 미증시 장중에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후반 들어서 파월 의장이 입을 열고 기자회견 시작하면서 줄줄줄줄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거는 그 연준 의장들이 FOMC 때 어떤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장중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를 나타내는 평균치입니다. S&P 500 지수의 장중 평균치인데요. 빨간 라인이 파월 의장입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S&P 500 지수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성명서 공개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초반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벤 버냉키 전 의장이고 그 다음 많이 올랐었던 게 제닛 옐런, 지금 재무부 장관이죠. 이 두 인사 때는 당일의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때는 기억하실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 공급을 하는 그 통화 완화기였거든요. 오죽하면 헬리콥터에서 돈 푼다 해서 벤 버냉키 의장의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겠습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게 좋았던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장중에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입을 열면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장 후반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도 미증시가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체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고민이 되실 겁니다. 화면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We on the committee have a view that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not so quickly, but it'll take some time. And in that world, if that forecast is broadly righ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and we won't cut rates. And we are prepared to do more if greater monetary policy restraint is warranted.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금리 인하 희망회로 너무 과하게 돌리지 말아라 이거였죠. 금리 동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인하할 정도로 올해는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이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모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굉장히 엿보이죠. 그런데 시장은요, 그럼에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상 그렇고요. 이번에 한번 올렸고 한 3개월 정도 동결을 한 다음에 바로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베팅이 이렇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독립기관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재무부에서 여러 가지 경기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을 하고 통화정책은 연방준비은행, 연준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정책과 이 연준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의회가 이 연준을 감독하는 구조고요. 대통령은 연준 이사회 이사진이요, 당연직들, 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이 인사들을 지명하게 됩니다.
FOMC 멤버 14명 중에서 7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과 아주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금리는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그 정당에 표를 줄까요? 표심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에 이제 정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때려야 뗄 수 없다라는 게 시장의 관점입니다.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대선을 앞두고 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연준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준 독립성의 상징인 맥체스니 마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다가 세금 인상안 의회 통과 앞두고 당시에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 사례도 있고요. 아서번즈 같은 경우에는 역대 의장 중에 사실 정치적으로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물가 상황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상을 해야 맞는데 닉슨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당시에 깜짝 금리 인하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알려진 폴 볼커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취임 당시에 기준금리가 10%였거든요. 이제 물가 잡겠다고 17%를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마저도 지미 카터 대통령 압력에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금리 인하 결정을 합니다. 이때 9%까지 낮췄는데 정말 물가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대선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이 기준금리를 19%로 올리게 됩니다. 이때 정말 이제 물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제대로 물가를 잡지 못해서 이때가 폴 볼커의 실수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금리 5%대인데도 이렇게 은행들이 힘들어하는데 당시 19% 금리 수준이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당시에 물가가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걸립니다. 일단 지금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중소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일단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를 발표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긴축적인 신용 환경이 연출이 되죠. 대출이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경기 위축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채 한도 협상 문제인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 협상해 줄 테니 재정 지출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재정 지출을 줄이니까 당연히 경기를 부양하기 힘듭니다. 재무부 쪽에서 꺼내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양수단은 우회적으로 통화정책을 건드려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내년 대선을 위해서 표를 잡기 위해서 경기 안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의 압박을 연준에 가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관전 포인트는 이제 물가에서 경기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그림 그리실 때 이 부분 꼭 염두를 해두셔야겠고요. 지금 당장 이번 달은요, 부채 한도 협상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협상을 할 것이라고 다 시장은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부채 한도 상향 횟수를 보면 이미 78차례나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난항이 이어지면 과거에 2011년도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국채 신뢰도가 훼손되면서 채권 시장 변동성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단기 채권 불안이 되니 유동성 리스크, 자금이 다시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정부 지출은 또 삭감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중에 풀리는 돈들이 원활하게 돌아다니지 않을 가능성, 그럼 경기 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특히 더 집중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되는지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미증시 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린 그 장중 그래프 그대로 이제 나왔죠. 잠깐 의사로 공개됐을 때 올랐다가 기자회견 들어가면서 쭉 밀리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다 1% 미만의 낙폭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0.46% 하락률이고 S&P 500 지수 0.7% 하락률입니다. 요건 이제 그렇게 놀라운 내용은 아니고요. 블룸버그 통신 집계 내용에 따르면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 사용한 언어와 뉘앙스로 이제 매파의 흐름이 많았는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많았는가를 이렇게 같이 통계 자료로 내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확실히 비둘기보다는 매파의 발언이 조금 비중이 높고요. 그 전달에 비해서 매파 발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은 발언은 매파적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한 거고 그 부분이 지수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전에는 거의 이제 물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발언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은행권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용 긴축에 관심 집중할 것이라고 단어가 나왔는데 그만큼 지방은행이 어떻게 안정을 찾아가는지 예의주시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태그웨스트가 좀 걱정입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60%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 검토 설이 돌았는데 장 마치고 나서 매각 검토를 하겠다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SBB 때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때와 같은 수순을 밟는가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파산 단계로 갔는데 태그웨스트도 파산을 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좀 자리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금융권이 무너지면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우려감 때문에 결국에는 종착지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안전자산인 금이 올랐고 국제유가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굳이 금 관련주 찾자면 엘컴텍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엘컴텍이 이런 논리로 올라간다면 지수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의 개수와 그 포지션들을 체크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에너지와 결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계속 좀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밤 음식료 섹터 나름 좀 잘 버텨주긴 했는데 그래도 음식료 섹터가 약간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었고요. 간밤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섹터에서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물론 일라이릴리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치매 치료제 임상 데이터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무려 7% 가까운 급등세 보였고요. 국내에 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로봇 만드는 회사 인투이티브 서지컬 여전히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머크앤컴퍼니에서 이 세 종목이 역사상 신고가 근처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섹터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 말씀드렸던 제네럴 일렉트릭도 요즘 계속해서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그 흐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기 발전 사업 하고 있는 기업이죠. 전력이나 뭐 재생에너지 이 연관 키워드입니다. 국내에서 관련해서 인프라 키워드로 볼만한 기업들 2월 21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거의 신고가 많이 있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투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슈인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퀄컴이 무려 7% 가까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흐름인데 정규장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퀄컴 실적 발표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설계하고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순이익 이번에도 급감했는데 2분기에도 안 좋을 것이라고 컨퍼런스 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의미 있는 회복 근거가 없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렇게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이면 다행이랄까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메모리 반도체의 대장주 마이크론은 그럼에도 시간 외 거래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재도 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칩 제조사에 지원 신호를 보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올 10월이면 중국에 장비 반입할 수 있는 게 만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소한 1년 정도 연장해 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동맹국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중국에 3D 낸드 공장 가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낸드하고 디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업체에는 숨통이 트일 만한 이제 호재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 무엇인가 보셔야 합니다. 3월 28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안에 한미반도체가 어제 역사상 신고가를 썼습니다. 어제 시장 막 무너질 때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8, 9% 급등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밀리면서 단 한 종목 역사상 신고가 나온 우리나라 종목인데 요거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 여기 이름 올린 종목들이요. 어제 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나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는 필요해 보이고요. 지수 상황은 어제 정말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5%의 약세로 그 수급으로 보셔도 메이저 주체 모두 순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가 약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오르는 섹터, 히토류, 사료 이런 쪽인데 어제 상승 상위 섹터 보면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약하다 보니까 다른 데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좀 적은 금액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기 좋은 섹터들이 대표적으로 히토류랑 사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페라이트는 히토류 대체품으로 요즘 부각되는 양상인데 사실상 이제 개장 중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실체가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기업 정도만 특허 가지고 있고요. 아직 이게 전기차에도 적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테마성 움직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중의 변동성 감안하셔야겠고요. 다만 오늘도 지수가 또 약하다면 또 이런 테마들을 찾아가는 움직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걸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퀀트 분석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5월은 우리나라의 지수상 좋지 않은 구간입니다. 4월이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좋았는데 5월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보합 근처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최근 이 큰 손들이 사들인 종목의 특징을 보면 방산주 빼고 나머진 성장주라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 위주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그 에너지가 약할 때는 퀀트적으로는 어떤 게 우세한가? 하나 금융투자증권의 이제 레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금리와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거, 그리고 지수가 약할 때 더 강한 거, 이게 고배당주라는 결론입니다. 관련된 기업들 한번 보시면 고배당주이면서 최근 주가 낙폭 과대이면서 NP 상향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양생명, 효성, LX 인터내셔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퀀트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냉커의 당잠사였습니다.